안녕하십니까 미디어C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가 있는데요. 어제 대박 사건이 터졌죠. 우리 권영진 의원 드디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대표님 멱살을 잡을 것 같이 하더니 이제 진짜로 원내대표 멱살을 잡았네요. 여기저기 방송에서 많이들 말씀하고 계셔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논평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 제가 받은 정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상황 재현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방에는 1647호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송원석 다들 몇 분 더 계셨는데 송원석 의원, 정점식 의원, 김대식 의원이 주로 이제 나타나는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고성이 들리니까 기자들이 원내대표실 대문에 귀를 대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권영진 의원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뭐야 이 삐삐야. 여기서 삐삐는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시읒 쌍기역. 뭐야 이 삐삐야. 몸싸움 시작해서 이제 소리가 들리더니 송원석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냐 이 삐삐야. 여기는 또 베이비입니다. 시읒 쌍기읒. 권영진 정점식 일로와. 정점식 의원 못 간다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정무위 안 넣어줬다고 내 멱살을 잡아? 정무위 안 넣어줬다고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사람이 어딨노? 김대식 의원 뭐고 이게 아무리 그래도. 권영진 의원 누구는 국토위를 3번씩 하고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다 하고 그래서 내가 양보를 했잖아. 행원이 간사 안 한다니까 그 얘기하러 왔단 말이야. 김대식 의원 하지마 그럼. 여기까지 옆에 여자 의원이 한 명 듣고 있다가 나갔다고 합니다. 정점식 의원 나가라. 나는 폭행이 두려워 같이 못 있겠다.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권영진 의원 상임위 배치의 원칙이 뭔지 설명을 하라고. 나보고 설명을 안 했잖아. 정점식 의원 그렇다고 멱살을 잡아? 권영진 의원 멱살을 10번이라도 잡지. 다 마음대로 하잖아. 야지나 놓고 그 다음에 잠깐 대화가 안 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용조용히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 들리는 소리는 권영진 의원이 사과를 언제 했어? 정점식 아이고 뭐 이런 소리가 들리고 나서 이게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국회입니까? 예,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권영진 의원 이 대왕과 미래 어떤 모임입니까? 거기에 이제 간사는 이성원 의원이 했지만 그 위에 헤드급 일을 움직이고 기획하고 한 친오 라인 오세훈 라인의 권영진 의원 이 사람 이거 이렇게 멱살을 잡고 원내대표 흔들고 원내대표에게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 안 넣어줬다고 거의 조폭 같은 행태를 보이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자들이 들은 내용을 좀 읽어봐 드렸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국회 특히 우리 국민의힘 국회 지금 개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움직이셔서 단호히 처단해 주시고 변화를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국회가 아직 임기가 좀 남아 있어서 지금 당장 바꿀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윤리위 제소가 되어 있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윤리위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멱살을 잡는 국회의원 우리가 과연 같이 일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의원이 우리 원내에 남아 있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과연 당원들께서 좀 판단을 해주십시오. 대표를 그렇게 흔들더니 이제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중진 의원 과연 우리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있었던 사건, 즉 어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관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직원들이 실무진들이 통계 자료를 조작을 해서 드디어 합수본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실 성어가 없다고 하더니 부정이 없다고 하더니 부정이 드러난 것이죠. 실무진들이 통계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
즉 전산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이 다른 것도 다 조작할 수 있다. 그리고 윗선에서는 어디까지 조작이 가능한가 궁금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조작을 했을까? 과연? 이전에 다른 조작들은 없었을까? 또한 만약에 누군가 돈을 주고 혹은 금전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고 자기의 선거를 인위적으로 이기려고 했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짐작하고 있었죠. 그런데 몇 분들, 즉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3대 적, 그분들이 계속 부정선거가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뭐라 그랬습니까? 부정선거론자를 아주 무슨 미친 사람 혹은 무식한 사람, 논리가 없는 사람, 본인이 하버드가 나왔으면 나왔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개무시하면서 이야기했던 이준석 의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제 이준석 의원이 정계 은퇴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준석 의원이 했던 이야기 몇 개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이준석 의원이 했던 이야기 중에 부정선거론자 중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를 포함해서 어떤 형식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지 가설 하나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봐라. 왜 이게 말이 안 될까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일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안전가옥, 안전한 집에 펜트하우스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어요. 내가 근데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어떻게 도둑이 들어왔고 어떻게 훔쳐갔고 이런 거를 가설을 세워서 일일이 입증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법 체계가 피해자가 일일이 입증을 해야 되는 사법 체계입니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 체계가 있고 검사와 경찰이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주면 범죄 입증은 검사와 경찰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준석 의원 우리 부정선거를 가능성을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어떻게 대못을 박았습니까? 우리에게 입증하러 갑니다. 그것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법에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야 본인이 이제 손해를 입으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밀고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사적인 문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는 문제들은 엄연히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검토하고 검사하고 수사하고 그래서 입증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슨 엄청나게 본인이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입증 책임을 넘기는 것, 이는 흡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다리를 잘못 잘랐어. 예를 들어 왼쪽 다리 잘라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 잘랐어. 그러면은 그거를 왜 그렇게 자르게 됐는지 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입증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CCTV가 없이 우리가 다 입증해야 된다. 의료 과실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CCTV를 달라고 의사협회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게 말도 안 되는 의무를 부과했고 그거를 입증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과는 물론이고 본인이 약속한 정계 은퇴 꼭 하시길 바라고 그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원분들과 저희가 이행이 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든 참정권 훼손의 문제는 그 가능성을 주장한 지가 거의 10년이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오랜 기간 수많은 국민들 고통받으면서 지금 오늘 또 올공 태양빛에서
온전히 그 태양빛을 다 맞으면서 하루 종일 참정권 회복을 외치고 계시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잠깐 오긴 했습니다마는 그 당원들과 국민들이 과연 이준석 의원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물, 부정선거를 부인하고 부정선거론자들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4대 매국노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조갑재 논설 의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수많은 세월 외쳤고 국민들이. 그리고 어제는 심지어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증거를 받기 때문에 메신저를 받기 때문에 가서 실무자들의 부정의 의혹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어제까지도 조갑재는 우리에게 매국노다. 6.3 선거는 부정선거를 심판하는 선거였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조갑재라는 인물, 그는 한동훈의 최전방 기획 전술가입니다. 조선일보의 얼굴이기도 하고 이재명을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선 때 이재명과 같이 식사하면서 히히호호하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든 분, 이런 분이 부정선거론자에게 4대 매국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매국노입니까? 조갑재 당신이 매국노가 아닙니까?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진실을 덮으려는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모략군 조갑재 논설 의원을 두 번째 뭐라 그럴까요? 악인으로 리스트에 올립니다. 세 번째 악인 한동훈 뭐라고 했습니까? 윤호개인 부정선거와 손잡으면 안 돼. 자, 한동훈 역시 한동훈이죠.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엄연히 세상에 드러나고 있고 그 진실을 찾기 위한 과정을 우리는 밟고 있는데 한동훈은 이를 무슨 부정선거론자, 음모론자로 몰아갔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같이 했죠. 대한민국 국민들과 당원들의 권리를 참혹하게 짓밟고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일일이 다 검토하고 특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만 거의 유일하게 여러 가지 증거들,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이준석, 조갑재, 한동훈 같은 인물이 대한민국에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고 무조건 퇴출시켜야죠. 퇴출시키고 조선과 동아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들이 진실을 몰랐을까? 진실을 알고도 덮으려고 한 것은 아닐까? 자신들의 정치적 명분을 위해서 혹은 다른 어떤 결탁에 의해서 움직인 건 아닐까라는 짙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구렁텅이로 몰아가도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진다는 사실, 그리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입증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작해 봤는데요.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 이슈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토론, 이재명의 부동산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 좌파들은 왜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없을까? 이들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좌파들의 문제는 시장 경제가 왜곡돼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잘 못 사는 사람은 가난하게 만들어서 시장 경제주의가 원칙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좌파들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은
좌파들이 이상한 경제 정책을 운영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했으니 부동산부터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제 나왔던 이재명 부동산 토론회, 그 3시간 넘게 진행됐던 그 토론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금융 지원을 하지 말자, 대출을 규제하자, 서민들에게 기대출된 것도 뺏자.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금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들 부자로 태어나지 않았고 중산층이 존재하고 다들 좋은 집 한 채씩 갖고 싶어가지고 투자하고 거기서 조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애들 좀 더 좋은 교육 시켜주고 노후 준비하고 사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입니다. 그 기회를 뺏으려고 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좌파 민주당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산을 형식하고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회, 시장 경제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사회, 우리 그런 사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재명 부동산 토론회 3시간 내내 나온 이야기라고는 시장을 더욱 규제하자, 금융을 더욱 옥죄자, 부자들을 더 처단하자. 그러나요, 여러분? 부자들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돈이 흘러가질 않습니다. 시장은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쓰게 하고 지출을 늘리고 투자를 많이 하게 해서 그 돈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중산층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 호주, 싱가포르에 다 투자할 수 있어요. 꼭 돈을 대한민국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못 사게 하면요, 그 돈 가지고 가서 싱가포르 부동산 사요. 미국 부동산 삽니다. 그러면 보유세를 늘리고 그러면 그럼 그 사람들이 한국에 부동산 안 사니까 부동산 값이 떨어져서 좋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돌지 않으면 아파트 공급이 줄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살 사람이 줄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지 않거든요.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아파트를 살 기회도 없어지고 좋은 아파트에 살 기회가 없어지면 옛날의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게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엄청난 대실패입니다. 이미 그 실패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그 실패를 더욱더 진행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더 구렁텅이로 빠뜨리겠다. 전월세 값을 더 올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오히려 PF 시장에 자금을 더 공급해주고 저리로 대출을 해줘서 시행사들이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실 PF 현장들, PF 현장들이 여러 가지 부실 그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실 프로젝트들을 유령처럼 파산을 안 하게 남겨놔가지고요. 아직도 그 프로젝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시장을 오히려 옥죄고 있습니다. 부실 프로젝트들은 빨리 파산하도록 놔둬서 그 프로젝트가 살아서 다른 사람이 투자해서 아파트 공급이 되게 도와줘야 됩니다. 즉, 이 모든 문제는 시장에 불법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시장을 도와주고 시장에 투자가 되도록 더 북돋아줘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돈이 풀릴 때 국민들은 더 좋은 아파트, 더 넓은 평수에서 더 싼 값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규제하고 금융을 옥죄고 모든 것을 막으면 서민들의 삶은 구렁텅이로 간다는 것 어제 우리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6개월 더 부동산 지옥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버텨야 될지 하루하루 힘드시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갖가지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을 질책하지만 그 정책들 바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정책들이 바뀌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질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 파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슈는 아닙니다. 잠깐 그 사이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9,440억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지금 현재 7조가 넘습니다. SK 하이닉스 주식이 올라서 7조가 넘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부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기여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가요, 결혼해서 살고 서로 같이 오랜 기간 같이 살았으면, 노소영, 최태원처럼 살았으면 기본적으로 원칙은 5대5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50대 50. 왜냐하면요, 기회라는 것은, 그리고 사람이 열심히 집중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힘듭니다. 같이 함께 노력하고 남편과 와이프가 서로 같이 생활할 때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집에서 일했다고 해서, 가사일을 돌봤다고 해서, 아기를 돌봤다고 해서 그 일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자나 여자보다 덜한 기여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법원에서 일일이 기여도를 입증하라고 합니다. 난 그 제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수많은 사람들 살다가 다 이혼했어요. 이혼할 수 있죠. 이혼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살다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여도 다 법원이 인정해 줍니다. 5대5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여도를 빼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더 기여를 많이 했으니 이 정도를 더 인정해 주세요라고 입증의 책임을 오히려 일하는 사람에게 넘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머린다 게이츠랑 이혼을 하면 빌 게이츠가 저의 기여도가 60%인데요라고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일이 각자 기여도를 계산을 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재산이 형성이 되면 그게 5대5로 보고 거기서부터 빼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방식으로 계산을 했다면 노소영 관장 3조 5천억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럼 2조 5천억을 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9,440억이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 누가 밖에서 일할지 모릅니다. 어느 가정은 남자가 일하고 어느 가정은 여자가 일할 것입니다. 어느 가정은 한 사람은 야근 근무를 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은 집에 와서 아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 일일이 우리가 다 입증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법원에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판사들도 집에 가서 쉬어야죠. 그걸 일일이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5대5로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거기서부터 금액을 나눠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서 두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같아요. 마지막 이슈는 미국이 어제 103조를 통해서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기존에 IEEPA인가요? 그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관세를 상당량을 매겼었는데 그 관세가 불법이라고 미국에서 법원이 판단을 했거든요.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란 전쟁을 시작을 하면 2달 안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관세를 매기려면 미국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권한은 대통령에게 알아서 판단을 하고 행정부가 나중에 그에 대한 판결은 법원에 받도록 하고 있는데 USTR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이번 법안은 그래도 대통령의 재량권을 더 확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뒤집는 것은 저번에 발표한 IEEPA 조항보다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법안 또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전이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만간 소송이 진행되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아마 한 달 내에 판단을 받아볼 것이고 가처분이 나올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저번 법안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저번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저는 그 법안은 취소가 될 것으로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 즉 그 unfair labor, 그 노동자들을 학대해서 혹은 과잉 투입해서 시장을 교란시켰다라는 근거로 12.5%의 관세를 매긴 것은 저번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이 좀 더 있지만 아직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는 취소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 법안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 안보 시장에 있어서 그동안에 당근 전법을 써오다가 이제는 채찍을 든 것입니다. 왜 채찍을 들었냐? 중국의 과도한 성장률 8% 10% 되는 성장률로 인해서 미국을 거의 따라잡았었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미국을 따라잡게 되면 안보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거기서 위협을 느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채찍을 들었고요. 채찍을 든 김에 다른 나라들에게 안보를 위해서 일부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관세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안보를 위한 경제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다급해졌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이미 중국이 많이 따라잡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최고 로펌 크레베스 스웨네 몰이라는 로펌에 갔었는데 거기에 파트너들하고 상의를 할 때 그랬습니다. 그때 이미 M&A 할 때 인수합병할 때 중국 회사들이 인수하면 미국의 안보부에서 사전 허락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때 이미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M&A 하면 인수합병 중국 회사들이 하면 사전 허락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보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한국 회사 인수할 때 우리는 국방부나 안보실에서 사전 클리어런스 허락을 받아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안보 시설인지는 이거 확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시가 일어났을 때 이게 어떻게 쓰일지. 중국은 아직 우리의 안보 파트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요. 우리는 중국과 아직 대치하고 있고 북한과 전쟁을 아직 하고 있는 휴전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국과 혈맹인 북한이 있는데 이를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게 생각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여기서 unfair labor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과도하게 투입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걱정을 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너무 싸게 헐값에 쓰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인도나 캄보디아 이런 데서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그 기본 재료들을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싸게 미국에 파는 행위. 즉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을 저가에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를 생산할 때 노동을 학대를 해서 생산한 제품들을 우리가 수입해 와서 미국에 팔았다. 즉 미국의 시장을 교란시켰다. 이렇게 이 근거로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EU도 일본도 대만도 같이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사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